아주 오랜 시간 당해드는 라고 얼마큼이나 서로가 이해하고 이 소통의 폭이 좁혀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군더더기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이론적인 것들 그리고 실제적인 지난주에는 농업 관련한 기본 지식 그리고 기본 가이드였습니다. 이렇다면은 과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 듣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해내고 이걸 어떻게 확산시키고 또 이걸 통해서 지역 공동체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사실은 이제 진행해가면서 하나씩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인가요? 몽골 생활을 마치고 나서 캄보디아 기술대학교에서 국립기술대학교죠.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을 학교에서 있으면서 R&D 프로젝트 진행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할까 하다가 이 캄보디아의 프놈펜에서 멀지 않은 한 30분 거리 내에 있는 오동 지역이라는 지역에다가 보니까 거기가 뚝방길에다가 진짜 어려운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했고 이 샘플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거기다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넘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전에는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가 뭐 비포장도로에다가 포장되면서 4차선으로 늘어나죠. 주변이 거기가 이제 교통의 요충지라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을 사거나 어쨌든 뭘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무턱대고 시골로만 들어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원가를 집어넣었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났을 적에 너무 손해보지 않는 것들을 일단은 머릿속에다 염두에 둬야 돼요. 지역사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적에 내가 오지에 들어간다고만 해서 지역사회 개발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의 이 사람들한테 모델을 만들어주고 하는 방식을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도하면서 무턱대고 나는 어딘가에서 막 산골짜기 들어가면 물은 어떻게 먹을 거며 그다음에 뭐 이런 기본적인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구입할 거며 이런 것들도 염두에 일단 둬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 사례에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적정기술센터로서의 이제 자꾸 발전되니까 이게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어떤 그런 기능이 점차적으로 이제 상실이 되는 거를 이제 해서 새로운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 이거를 사실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몇 군데를 제가 이제 수부지를 했었어요. 베트남에는 이제 캄보디아가 거점이었으니까 베트남 다낭이나 그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나 치앙라이 또 여러 군데를 이제 미얀마에 요즘 시끄럽죠. 거기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라오스의 반박광이라는 반이라는 것이 마을이라는 얘기인데 라오스 말로 빡광이라는 이제 그런 마을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안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라오스 전체 인구가 땅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커요. 남북을 합친 것보다. 근데 인구가 750만 명이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남북한 합친 거에 한 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또 우리보다도 더 산이 험악해요. 결국은 산이 험악하고 산이나 이런 산간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도로나 이런 저개발 국가라 또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죠.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바다가 없어요. 여섯 개 나라 중에서 한 가운데야. 태국, 미얀마,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인데 라오스가 한 가운데예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밝혀져서 중국에서 1대1로 사업하면서 고속철도가 돼서 올해 말부터 개통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좀 바뀌어질 거예요. 그 전까지 그때 당시 한 6년 전에 제가 거기 들어갈 적에는 이게 너무 암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통이나 인프라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거냐면 지역 간의 인적이나 물적인 교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또 한 가지는 적은 인구가 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을 할 적에 자체적으로 생산된 것들을 작업자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사람이 없으면 인건비가 또 비싸져요. 실례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한 6년 전에 남성의 하루 임금이 4불이었었는데 라오스로 오니까 7불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다 대고 우리가 만드는 것들을 내보내려고 보니까 이거는 또 가격이 또 엄청 가격은 또 사는 사람 입장으로는 라오스에 사서 그렇게 인프라도 안 좋고 했다고 비싸게 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 가격은 똑같은데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블이 들어가는 거예요. 곱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수지 분석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자, 어. 적정 기술을 통한 자립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해야죠. 모든 것이 완비된 곳으로 갈 건지 사업적으로 가려면 당연히 모든 것이 완비된 곳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기술과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재로 사실은 환경이 열악한데 문제는 그 열악한 거에 비해서 잠재력이 높은 거 저희는 그 잠재력이 높은 것 쪽으로 봤고 또 다른 쪽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다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감안을 했고요. 지금은 나쁘지만 어떤 것들을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이걸 통해서 적정 기술의 자립에 기반하는 샘플의 하나라도 만들어졌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고요. 제가 이제 한 것이 일단은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인구가 좀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고려했는데 빈약해요. 근데 수도에서부터 일단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1시간 반 정도. 처음에는 밀림지대였었는데 이거를 개간해 가지고서는 들어갈 적에는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갖고 너무 힘들었어요. 왔다 갔다 다니기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돼 갖고서는 얼마 전에 센터에 있는 이 매니저한테 연락 왔는데 지금 도로 포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넓어졌어요. 한 차가 한 두세 대가 길 수 있을 만큼의 넓은 도로 포장에다가 도로를 놨고 도로 포장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건기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에 이 비가 이제 안 오면은 비가 어느 정도 안 오는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안 와요. 그래갖고 땅은 어제 얘기했지만 돌덩어리처럼 단단해지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 젖었다가 단단해졌다가 반복하다 보면 이 땅이 산성화로 바뀌어져 가지고 작물이 또 현실적으로 거름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잘 표가 잘 안 나겠지만 옆에 저희 센터 옆에 한 70m만 나가면 끄트머리 쪽에서 70m만 나가면은 폭이 200m 강이 있어요. 탕원강이라고 하는 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는 이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벌목을 하면서 치워내가지고 둥그랑 엄청 큰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잘 안 되는 나무들을 한 60그루 정도는 치워냈어요. 그리고 구릉을 살리고 해서 다 나름대로 이제 비가 너무 막 올 적에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할 것이 비가 왔을 때 물이 침수가 안 되도록 배수를 잘 되어지는 조건을 들어가야 돼요. 3년 전인가 그 라오스에 이 홍수가 나가지고요. 댐도 무너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한국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방송에도 나오고. 그때 우리 마을도 거의 이 침수 반절은 침수가 되고 센터를 갈 적에 저희가 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센터는 바로 턱 밑까지만 물이 찼고 물이 안 찼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캄보디아하고 이런 데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가구 수가 한 200 지금은 조금 늘었어요. 한 220가구 되고요. 1,000명 조금 넘습니다.
교육시설이라고는 초등학교 하나가 있어요. 120명 정도. 그전에는 100명 정도 되는데 요즘은 조금 늘어나서 120명 정도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주요 수입원은 쌀이나 옥수수나 카사바. 일단은 그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이 센터가 한 9천 평 정도예요. 그래서 저 끝에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나오는 아까 봤던 부분이 사실은 저기예요. 그 거기서부터 70m 정도가 이제 물이 흐르고요. 이제 구역을 나눴습니다. 농업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비장과 모종장이 있고요. 실험 재배장이 있고 건조 및 작업구역이 있고 저희가 공장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하나씩 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그건 비누하고 식품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구역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요. 휴게 공간이 있고 기숙사 이제 대면이나 이런 쪽으로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시키고 할 수 있는 교육구간하고 기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이 사는 사택이나 그다음에 그 오는 강의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나름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바로바로 우리가 지금 일을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속도가 느려졌던 거가 땅이 생각보다 넓었고 그다음에 그 땅을 그 땅에 대한 여건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거를 배수로를 전부 다 내고 하느니라고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는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요. 딱 쏟아지면 끝나고 나서 5분 안에 물이 다 빠져서 강으로 들어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초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자, 거기 사진들이 많이 나오죠. 로젤라를 따가지고 건조하는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에다가 비닐 멀칭도 해봤고 그다음에 비닐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로 위에서부터 뿌려도 보고 밑에서부터 살포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쪽은 그 비누 지금 만들고 있는 장소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은 그런 과정들은 또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거는 이제 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오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가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어드바이스를 구하면 어드바이스 해주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수익 사업이라는 걸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땅을 만들고 했을 적에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땅 만들고 뭐 시설 만들라고 이런 일들은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수익이 없는 거, 지역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적정 기술은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저한테도 또 자료들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GO나 이런 사람들을 보는데 솔라로 아프리카에다가 뭘 랜턴을 해주고 이거는 돈 걷어다가 나눠주는 것밖에 더 있대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이 강의를 듣지는 않을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하는 것들은 작은 거지만 주민 공동체 속 안에서 스스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뭔가를 이뤄나가는 것들을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지금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지. 무슨 뭐 갔다가 저 돈 다 갖고서는 자기네들 그놈 출장비 거기서 다 띄고 뭐 만들고 해가지고 와서 하나씩 집집마다 나눠주고 사진 딱 찍고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디다가 뭐 보급했어요, 뭐 보고했어요, 오물 몇 개 파줬어요. 그건 적정기술 저는 그런 건 적정기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자선 사업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를 거기다가 적정기술이라는 타이틀을 이름을 붙여갖고 동네방네 이름을 갖고 다녀요. 난 현장에서 보면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적정기술이라는 것이 나눠지는 폴폴락이 그랬잖아요. 어설픈 수선쟁이들 때문에 적정기술이 더 낙후되고 이게 더 진보가 없다고. 수익 사례를 한번 보자고요. 저희가 이제 식물을 가지고 망고 또 뭐 하여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는 이 모링가 캄보디아에서부터 다양한 것들을 사실 했었어요. 작물 형태를 그냥 못 가져가니까 건조해서 분말화 시켜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그 꽤 알려져 있는 업체에다가도 우리가 1톤씩 우리가 1톤을 납품하려면요 한 13, 14톤을 건조를 해야 가루가 1톤이 나와요.
이게 정말 이게 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세척해야 되고 다듬고 가공해야 돼요. 포장까지 하려면. 근데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눠서 이렇게 건조해 갖고 만드는 식품에 관계되는 거는요. 오래를 못 가요. 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엄청 이렇게 과정이요. 쉽게 이렇게 뭐라 할까? 취향이 바뀌어요. 어떤 식물이 좋다. 뭐가 좋다. 쉽게 말해서 모링가가 한동안에 굉장히 좋았고 사차인치가 좋았지만 좋아서 딱 시작해서 이 케이블 TV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뭐 천기누설이니 어디서 무슨 식품이 좋다. 뭐 고야가 여기서 좋아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서 이미 시작됐을 적에 그 현장에서는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제 뭐 NGO서부터 시작해서 뭐 선교 단체나 이런 데서 농민들한테 자기하고 연관돼서 이거 한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심자 그래요. 심어서 잘할 정도가 되면은 한국은 이미 끝나요. 가공하는 거 해야죠. 뭐 준비해야죠. 뭐 준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아무것도 못 해보고 농민들한테 결과적으로는 피해만 입히는 결과를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잘 된다 그러면 너도나도 다 해요. 논의가 좋다고 몸이 좋다고 해서는 작년 재작년인가요? 얼마나 재작년부터 좋았어요. 막. 그거는 꾸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빨리 보내야 되고 뭐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따서 말리는 것도 그렇게 썩뭐 좋은 환경에서 말리지를 않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된 거를 갖다가 분말화 시켜야 되는데 그냥 하면 별로 안 이렇게 모양새도 안 이쁘니까 분말을 시켜요. 분말해서 보내면 그 분말하는 데다가 철 기계로 하다 보니까 철이 많이 나와요. 철분 때문에 우리나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난리 났었죠. 논이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하는 거 이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거를 찾지 않으면 금방 도태된다는 거를 이제 몇 년 동안의 선행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뭔가 특색 있는 거. 그러다가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템을 계산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지속 가능하고 유행에 타지 않는 것이 뭔가를 저 개인적인 걸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이발은 미용은 여러분 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머리가 자라면은 안 깎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깎던 미용실을 가던 그다음에 세수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착안을 해갖고 저희가 그러면은 새로운 거를 뭘 해보자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비누를 가지고 아이템을 잡았어요. 근데 비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동네 뭐라고 해야 돼요? 주민센터에 가도 이게 저기 취미생활로 해가지고서는 너도 나도 다 비누 만들고 폐기름 갖다가서는 이 가성소다 넣어가지고 비누 만드는 법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다 주변에서 반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것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강의를 하러 나오거나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나오면 아는 지인이 하는 공방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씩 배웠어요. 모양을 그건 이제 주로 MP 비누에 했었죠. 비누를 어떻게 만들어.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MP 비누라는 것이 코코넛 베이스를 녹여가지고 거기다가 가루가 얼마큼 들어가냐면 가루나 액을 한 2% 정도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면 비누의 이 성분이 이렇게 웅집이나 이런 게 잘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칼라를 마음대로 넣어 있어서 2층, 3층으로 칼라가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만드는 공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지만 그 모양새도 가진각색으로 나오고 진짜 모양을 잘 내요. 그런 전문 뭐 5년씩 10년씩 하신 분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가 시골에서 또 그 현지에서 주민들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배우면서 그럼 그걸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식물은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도 없는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라오스만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능성인 식물들이 있어요.
이 식물을 우리가 추출할 수만 있다면 이걸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그러면 그냥 일반 비누가 아닌 온전하게 이 추출물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뭐 저기 이과기도 하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화학 생물은 내가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거는 피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공부할 적에도.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은 안 되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내가 현장에서 살면서 보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과목만 제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배워요, 그거를. 그리고 다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책들을 전공서 그런 전공 그런 걸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다 보니까 진짜 화장품 회사에서 비누를 만들고 아주 최고의 전문가들한테 해서 그냥 적당하게 만드는 거 말고 이론적인 것까지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밥 사줘가면서 밥 사주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사실은 밥 사줘가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추출물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든다고 했더니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정제수를 가지고 기름에다가 섞어가지고 레시피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만이 올바른 비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해서는 이건 뭐 하나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사실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무식하면 용감. 저는 좀 약간 무식한 편에 들어가서 비누 만드는 레시피는 한쪽에다가 책자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기본적인 레시피는 뒤로 제껴놓고 저희 스스로가 한번 작업을 했어요. 원리는 같으니까 이론적으로도 충분하게 배웠고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요 시작을 했어요. 기름을 그리고 라오스에서 나오는 특별한 4차인치 기름이랄지 이거는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불포화성이에요. 일반 코코넛 기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4차인치 기름을 갖다 놓고 이 코코넛 기름하고 다른 기름하고를 섞었을 적에 어떤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도 하루에 어떤 때는 내가 이거를 주걱으로 해요. 8시간을 젖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돼요? 그냥 어떤 거가 나오면 남들이 못하는 거를 안 한 거를 가기 위해서는 그 일을요 2년 동안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들면서 젖어가면서 그 변하는 칼라의 형태를 봤고요. 그 다음에 물기도 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도로 돌렸을 적에 이게 거마가 이제 비누화가 되는 것이 거마라는 용어를 썼는데 거마가 되는지 그 다음에 칼라는 이게 직접 이 베이스를 녹여서 이게 비누를 만드는 거는 다양한 칼라가 나오지만 이거는 바로 NaOH를 갖다가 섞는 거라 칼라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나름의 칼라를 나오기 위해서는 이 뭔가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천연 재료를 넣었을 적에 어떤 형태로 돼야만이 이게 나오는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쉽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주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 가성소다라는 것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 인체에 나쁜 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대학에 아는 그 연구실에다가 이 샘플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님트리라는 식물이 이게 아주 그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을 죽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인도에서 주로 나오는 식물인데 이 식물이 건너서 옆에 미얀마를 거쳐서 우리 쪽으로 왔는지 이 라오스에도 님트리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갔다가 그거를 구하려고요. 치앙마이까지 갔어요. 태국 가서 치앙마이 가서 어렵게 구하와서 보니까 라오스에도 있더라고.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일을 하려면 약간은 좀 미쳐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그 2년 동안 했어요. 불가능하다 했던 사람들한테 샘플을 줬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떤 사람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써보면서 했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가지고요. 거의 한 2년 되니까 이렇게 이것이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거품이 덜 난다, 뭐 한다 해가지고요. 저희가 2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는데 이름을 아무거나 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미셔너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언어를 정말 잘하는 분들한테 회복되다라는 영어로 리커버를
한국말로 회복되다 레코버 이런 것들을 라오스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그랬더니 신이 인간을 창조한 최초의 모습으로 회귀 이런 것들의 표현이 푼푸라는 용어래요. 푼푸. 그래서 그 푼푸라는 용어를 어떤 사람들은 푼푸 뭐 촌스럽고 외우기 어렵고 뭐 이런데 저희는 그걸 고집했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고 뭐 어떤 거는 들기 쉬운 거는 또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름대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현재는 이런 형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걸 알릴 방법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네이버에 있는 와디지 크라우딩 펀딩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럴라도 보니까 그동안까지 잊었던 제가 이제 책 쓰려고 좀씩 준비했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고 이제 그걸 도와줬어요. 근데 유학을 가려고 하는 아들내미를 붙여보놓고 유학도 못 붙잡아놓고서는 너 이거 안 해놓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스토리를 만들고 근데 꽤 성공적으로 돼서 한 1700%? 그래서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좀 여러 군데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가지 온라인몰, 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이런 거 통해서 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 사실은 수출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뭐 10,000개씩 5,000개씩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한국 시장을 저희가 타겟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걸 좀 만들고 싶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씩.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 개통이 되면 고속 처리될 때면 중국까지 몇 시간이면 돼요. 기차를 타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팀들이 우리 쪽에 온다 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막혀 있어요. 지금 라오스가 한 2달간 락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딱 멈춰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하면서 저희는 근데 개발은 뭐 내가 재미있고 좋은데 마케팅은 저 진짜 잘 못해요. 젬병이에요. 고민하는데 또 그런 걸 좀 도와주신다는 분이 또 나와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면서 또 고민이 뭐냐면 아까 어제도 계속 제가 연결하는 거 연계라고 그랬잖아요. 비누 하나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어떤 단지, 그 지역, 그 마을에 가면은 뭐가 특색이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만이 되는데 이거를 만들 방법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뭔가를 이제 하려면 그 지역만의 어떤 지역은 어떤 지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한 고민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비누니까 베스 마을 내보자. BATH 발음이 조금 엉터리라도 옛날 발음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베스 마을을 준비하면서 베스에 관계되는 용품을 만들어 보자는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거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라오스를 다녀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오스는 아주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땅을 한 140m 정도 파면요 바닷물이 나와요. 태국하고 옛날에 바다에 있었대요. 그리고 땅을 파면 거기 소금물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염전을 만들었어요. 뒤에 사진이 있다가 아마 나오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확인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없네 사진이. 베스마을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지 저 소금 마을이 있는데 관광객들을 의무적으로 비엔팅 시내에 있어요. 그 와갖고서는 거기 둘러보는 것이 관광 코스인데 이 사람들이 열악해요. 소금이라는 것이 무슨 먹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요드가 부족하대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첨가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소금에 대해서 그래서 또 알아야 돼서 한국 나온 김에 염전을 쫓아다녀가면서 했더니 많은 지식을 배웠는데 소금이 가늘어지는 건 나는 갈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보세요. 알아두세요. 소금은 일반에다가 천일염으로 두면 알이 굵어져요. 굵어요. 그런데 일반 온도에다가 바람에 있는 자연풍으로 하면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가열을 하면 소금이 가늘어져요.
실제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나오는 고운 수금 같은 거는 이거를 된 거를 가지고 농축해서 가열을 하면 그렇게 온도에 따라서 아주 가늘어지냐 중간으로 되냐는 것들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한테 배웠으니까 뭐 60년을 소금밭에서 사는 분한테 배웠으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니까. 근데 그 소금 마을이 우리 마을하고 얼마큼 떨어지냐면 30km 내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한때가 지나고 나면은 판로를 못 하니까 자연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서는 공장을 만드는 거기서 물을 뽑아서 만드는 거는 고운 소금으로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그 실제 주민들이 만드는 건 천일염인데 그것도 좀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내가 주소 없이 쭉 얘기하니까 그냥 스토리로 얘기 들어주십시오. 해보니까 한국에서 내가 천일염을 가지고서는 식물을 추출해가지고 해보니까 염색이 정말 잘 돼요. 이쁘고. 그런데 라오스 가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무슨 일인가 하고서는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들은 만들어가지고 바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먹어요. 우리처럼 간수라는 걸 안 빼요. 그래서 2달 동안을 그거를 알고서는 2달 동안을 간수 바람이 들어 서늘한 데다가 간수를 빼고 저희가 작업을 해보니까요.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린 이게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계속해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저희가 소금을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주민들 그 사람들한테도 좋고 우리 쪽에서도 이걸 특화시켜서 베스 마을의 어떤 이 하나의 어떤 테마로 만들어 보자 하고서는 준비를 했어요. 그럴 경우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첫째는 센터에다가 이 물을 갖고 와갖고 어디서 그걸 가지고 이 조그마한 간이 염전을 만들어 갖고 염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일자리도 좀 되고 그러려고 그다음에 기존에 건조장을 만들려고 만들어 놨던 데다가 잘만 하면은 염전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는데 문제가 일단은 소금마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경제적인 도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그거를 못하는 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망설이다가 고민을 했어요. 자, 이거 한번 그다음에 만들어진 소금을 가지고서는 구입해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단점이 몇 가지 있었죠. 소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자 한번 보시자고요. 사진을. 저 오른쪽 사진 있죠.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히비스커스예요. 저 히비스커스는 뒤에 좀 이제 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올 건 바로 뒤에 차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를 차근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시간을 가지고서는 이런 상황, 과정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좀 촉박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비빔밥처럼 버무려서 이쪽 저쪽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그냥 넘어가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이 거기 현지 말로나 이쪽은 일반적으로는 로젤라고 그러고요. 히비스커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스타벅스나 일반 차집에 가면 이게 커피숍이나 가보면은 히비스커스 티가 나와요. 근데 그 원료예요.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드냐면은 차로도 만들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비누를 만드는 데도 쓰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저거를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가지고 그러면 붉은 색깔이 나와요. 해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저희 둘레 5개 있죠. 5개는 여러 가지 히비스커스, 그다음에 카피르라임 또 몇 가지 종류의 차 우리가 실제 재배해서 비누의 원료로 쓰는 종류를 차로도 관광객들이나 또는 이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보내는 것들에 대한 그 스티커예요. 종류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있죠. 불그스름한 핑크색 나는 거 있죠. 이거는 소금에다가 천일염 소금에다가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고서는 저걸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이 소금을 만드는데 실험해갖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저 로젤라 차를 건조시키는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어제 잠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몇 대 몇으로 저거를 히비스커스를 얼마 넣고 그다음에 좋은 물을 얼마 넣고 삶았을 적에 저기다가 집어넣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를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너무 적으면 히비스커스가 많고 물이 적으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색깔만 진해져요. 그러니까 원칙을 못 잡으니까 다양하게 물 몇 프로 대 히비스커스를 몇 프로를 놓고서는 다양하게 일정한 온도로 놓고서는 해봐요. 몇 분서부터 딱 놓고 비등점이 얼마큼 갔을 때 온도계를 측정해 갖고서는 요 때다가 이걸 히비스커스를 놓고 얼마간 10분이든지 얼마큼 우려냈을 때 나오는 물이 어떤지에 대한 것, 또는 어떤 때는 15분,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순차별로 해놓고 나오는 농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맛을 다 먹는 거니까 차로 맛을 보고 그 맛의 색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소금에다 적용을 해요. 저 위에는 발 같은 데다가 무좀이나 또는 아토피에 있는 사람들이나 피부에 이런 두드러기 같은 나는 사람들한테는 소금으로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은 이게 문질러서 마사지하거나 이렇게 피부를 하기 위해서 쓰는 다 소금들이에요. 이게 베스용품이에요.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조그마한, 요즘은 인터넷에 보면 베스 솔트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베스용품으로 해서 비누도 조그맣게 하나 주죠. 또 어떤 데서는 티도 나오죠. 그러니까 한 세트로 이 베스에 대한 어떤 상품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 디자인하고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각각이에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여자들이, 숙녀분들이나 아니면은 어른 여자분들이 이 물에다가 따뜻한 욕조에다가 물을 넣고 히비스커스를 몇 개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차로 나오는 거니까 붉은색과 핑크색이 예쁘게 나오니까 그놈을 가지고 목욕을 하면 엄청 좋다고 한국에 있는 꽤 알려져 있는 TV에서 계속 방영을, 업체가 만드는 건지는 몰라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히비스가 얼마큼 좋은지 한의학 또는 이런 이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천기누설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데서 하는 거를 보고 착안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서는 소금하고 요거하고를 적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까 이제 그 물을 가지고서는 물하고 히비스커스하고 배율을 찾는 거를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잡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소금하고 소금이 물을 들였어요. 그러면 우려진 물하고 소금하고를 몇 대 몇으로 했을 때, 또는 물에다 그냥 넣어버리면 소금이 녹아버리고 다시 말려야 돼요. 다시 이게 건조를 시켜야만이 소금화가 되잖아요. 그럼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소금을 어떤 식으로 소금에다가 저 물을 어떻게 주입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도 뿌려보고 처음에는 그냥 물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서는 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섞는 거, 스프레이로 하는 거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조금은. 근데 양이 많아지면 그것도 우리가 하게 되면은 몇 톤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을 저렇게 조금씩 해서 스프레이 뿌려서는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그 소금 대 이 우려낸 물하고의 비율은 또 몇 대 몇으로 했을 적에 좋은 건지. 왜냐하면 그 우려서 몇 대 몇으로 섞는 거는 또 뭐를 나타내야 되냐면 물 몇 cc 따뜻한 물이나 이런 물에다가 소금을 몇 g을 넣었을 때 그 물의 색깔이 변하는 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해 혹시 되시나요? 내가 계속 쉽지는 않을 건데 이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이제 한번 또 리와인드를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몇 그램 물 몇 cc 때 물 몇, 그러니까 소금을 이 염색된 이 탈색된, 그러니까 변한 이 소금을 몇 도를 넣었을 때 가장 좋은지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붉은색이 나는 느낌이, 너무 붉은색하면 또 목욕하기 싫어지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좋은 색감을 날 때까지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들이,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상세하게 하나하나에 대한 프로세스를 쭉 설명을 해주고 이걸 해보니까 사진을 비춰주고, 실제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5분을 하니까 이렇게 바뀌더라, 10분을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물의 농도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 다 이제 기록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걸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만 하려도 이 과정만 하더라도 1시간도 더 걸려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그냥 건성건성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밖에는 설명을 못하니까 여러분도 또 깊이 또 알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일 사실은 고민이죠. 왜 안 넘어가? 어디? 자, 뭐야? 왜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나는 이 적정기술 개발이나 연구가 전체의 80%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제까지. 그런 우월감에 살았어요. 내가 만드는 것이 거의 뭐 잘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전혀 다르더라고요. 마케팅 분야가 80이나 90이고요. 실제 연구 개발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 개발, 디자인 이런 거까지 치면은 한 4, 50%는 되겠죠. 디자인 포장이나 디자인에 관계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뭐 한 30%, 40%. 나머지 부분은 다 60% 이상은 실제 마케팅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니까 이 전문성 마케팅이나 유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이렇게 그런 데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 것이 쉽고 또 한 가지는 단순하게 한두 가지 뭐를 하는 거 말고요. 사실은 상품의 다양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비누를 처음에 2가지를 했어요. 근데 비누는 지금은 이제 한 5가지가 됐어요. 논이가 나오는데 필리핀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논이 비누가 좋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썼는데 이것도 논이 가루를 넣거나 액을 조금 넣는 거예요. MP 비누에서. 논이 색깔이 그렇게 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논이 우리가 숙성을 시켜서 원액을 뽑아보아도 그렇게 안 나와요. 더 시간이 되면 저희가 논이를 그 1년 12달 하는데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드라이를 시켜서 또 이 통에다 넣고 추출을 어떻게 하고 그 물을 가지고 또 어떻게 걸르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고 어쨌든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갓 비누도 몇 종류 돼서 다양성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베스 용품을 해야 된다면 단순하게 비누만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는 다행인 게 소금 마을이 있으니까 했죠. 그다음에 비누를 만드는 원료가 다 차예요. 차, 허브과나 차들이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녹차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덕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음, 볶는다고 하죠. 너무 볶으면 또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너무 적으면 풋내나고 그러니까 가장 고스름하고 맛을 내는 그 정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 내가 생전에 그런 걸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이게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자 이제 그거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걸어온 길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까지는 잠깐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정들이 많겠지만은 아무것도 없던 땅에다가 우리가 기둥을 받고 또 우리 시작을 되돌켜 보면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걸음이 아무 의미 없이 내딛던 것은 아니고 정말 과정 어렵게 여기까지 온 길들이 뭔가 보람이 있고 이걸 통해서 소통이 됐고 그다음에 새로운 이 희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립이라는 거는 아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온전한 자립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물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면 그게 온전한 자비인데 나는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아까운 청춘을 거기다가 허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난 그러려면 애초부터 가지도 않았어요. 한국에 사는 게 더 좋았는데 지금도 나 한국에 오는 것이 더 헐긴 돈도 더 벌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꼭 경제적인 자립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 센터를 통해서 허브 역할을 하고 싶어요. 진정한 정신적인 자립까지를 포함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 사람들한테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 던져야 되는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이 지금 남아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 여유를 충족시키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가 전부가 아니고 캄보디아나 라오스에서 소득이 나오는 낮은 사람들의 이 결과는 그들은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요. 그들 나름대로요 정신에 무기력함이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를 오래 하면서 그냥 일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이런 거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를 겪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 가난해진다는 어떤 이렇게 자포자기라는 것도 있고요. 이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상위 몇 프로만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가난해요. 상위 몇 프로는요 휴가 유럽으로 다녀요. 라오스, 캄보디아 보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꼭 그런 집으로 새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뭐 장관 집에 전직 장관 집에 살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분들하고 보면은 뭐 어디 간다고 그래요. 유럽 이번에 가고 한국에 와서 쇼핑 한국 물건 좋다고 하는 건 알아서 쇼핑하러 한국으로 나와요. 그 무슨 화장품도 무슨 뭐 뭐지? 태평양의 설화소? 이런 거 우리 나오면은 그거 사달라고 우리 사람한테 부탁하더라고 그 장관 사모님께서. 삶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번 제가 지난주엔가 얘기할 적에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해요. 부자들은요 그런 거 잘 못 느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갔는데 이제 고위직을 알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당신네 나라 사람들이 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이 사람 미국 가서 공부한 사람이 우리 하버드 나온 사람이야. 근데 뭐라 우리 국민들 왜 잘 살아야 되는데 물어봐요. 이게 진짜 말이 돼요? 진짜 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은 막 분노가 느껴져요. 근데 얘기했지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이게 부자들은 계속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타겟을 내가 눈높이를 어떤 데다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급을 하는 NGO든지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미셔너리를 하는 분들도 내가 어떤 타겟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가난하고 궁핍함에 굴레해서 그날 최소량의 식량과 수익으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한 70%는 다 그래요. 이걸 보면 이 현장을 가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런 시작한 것이 몽골 갔을 적에 그 밖에서 추운 데서 발 뻗어보고 자고 싶어 하는 이들을 보면서 목이 너무 막혀서 꺽꺽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없으면요. 뭐예요? 그냥 나가서 그냥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 나 거기서 스펙 하나 쌓고 그만두려면 사실 적정해서 하면 안 돼요. 민폐야 그런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그냥 누구를 돕는다 박애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들 공동체 속에서 나도 부해져야 되고 그들도 부해지고 더불어 사는 삶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주어져도 미래를 보고 계획하는 것이 없다가면 이거 일시적인 수익 창출은요. 이것들이 없어지면요. 일의적인 일의성 효과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고서 NGO에 대해서 어느 지역을 갖다가 뭘 하겠다고 뭘 나눠주고 막 학교에다가 뭘 나눠주고 뭐 건물을 조금 뭐 개선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이 NGO 단체가 끝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평짜리 이게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이 조그마한 서민들이 사는 10평, 20평짜리 집에 살다가 40평, 50평 들어가면요. 너무 해피해요. 근데 40평, 50평 살던 사람들이요. 20평, 10평짜리를 못 살아요. 숨 막혀서. 정신병 걸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삶의 주체에서 떨어지면요. 이게
뭐라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소득이나 뭔가를 만들어서 렌털 하나 기부받아 갖고 나눠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근원적인 것들을 해야 돼요. 이들의 잠재 속에 있는 무기력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주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피 터지게 노력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 마을의 주 생계를 책임지는 성인의 경우에 해외로 노동을 떠나는 마을에 정착 가능한 땅에다가 사실은 카사바나 쌀농사 이렇게 이어가는데 마땅한 농작법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 농사를 위한 땅 경작이나 재배 관리가 미숙한 경작지 면적 대비 충분한 수익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농업 기술을 해주는데 토지를 경작하거나 식재와 파종 이제까지 쭉 설명했던 거 EM을 어떻게 발효시키는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재배 관리하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하는 것들에서 조금 업그레이드된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기술적으로 건조나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비용을 더 좋은 건지 판매를 어떻게 하겠어요?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려면 컴퓨터를 배워야 되고 기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언어가 자유로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도록 돕고 어느 순간에 제가 거기서 10년, 20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왔어도 출구 전략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자립하고 만들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들. 내가 보니까 이거 잘만 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한국에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런 거에 눈을 안 돌리고 그냥 말초적인 것들에 대한 거 너무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에 관계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기술이나 기능 교육을 시켜요. 이제 올해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육에서 해외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지금 요구가 많이 와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남아시아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한테 전에는 그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줌으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줌으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충우들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예정을 두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는데 여기 잘 보이는 장면이요. 컴퓨터 지금 보이지요? 컴퓨터 교육하고 있고 컴퓨터로 저희는 꿈이 지금 한국어가 되는 베스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생들 플러스 젊은이들한테 일단은 기능 교육을 이제 몇 가지를 지금 이제 여기서는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거 단순하게 무슨 뭐 농업 이런 게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베스 마을이니까 미용에 관계된 거 피부 미용 뭐 거기도 유행을 지금 타고 있어요. 바람이 불고 염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단체들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는 관여 안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스스로가 좀 일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장소는 다 제공하고 건물도 좀 어느 정도 세팅이 돼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와서 또 지금 컴퓨터 전문가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 쪽에 와서 젊은 학생들한테 지금 컴퓨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점점점 되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운영할 수도 있고 더 나은 것 유튜브에다도 올릴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하고 있고 철저하게 입에 되는 그 페이스 마스크까지 다 쓰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서 40년 동안 저기 하신 분들이 교사들이 와서 지금 이제 퇴직하고 오셔서 저기 아이들한테 한국어를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는 어설픈 이 선무당들 말고요. 진짜 프로들이 와서 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이 제 목표는 이분들이 끝없이 있을 수 없어요. 1년이나 2년 정도 어느 정도 되면 요 젊은이들이 자기네들 스스로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교육에 관계되는 거인데 저희가 어린이 교육 공간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선생님도 유치원 평생 유치원 아주 꽤 유명하고 책 저자가 와 계신데도 저희가 지금 몇 가지 공산주의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모든 집기 같은 거 비용 들여서 보내줘 가지고 지금 컨테이너로 보내줘서 다 세팅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유치원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실제 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만들어져서 자재를 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교육이 왜 필요했냐면 이 센터에 일하러 왔는데 이 결혼을 보통 한 3번 이상 해요. 이분들은. 그냥 마음에 안 맞고 남자가 무능하면 그냥 바꿔요. 거기는 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여성 위주로 세상이 돌아갑니다. 동남아가 다 그렇더라고요. 몽골도 그러더니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뭘 자재를 사러 갔어. 남자하고 이제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남자하고 거래를 해가지고서는 그 남자 주인한테 가격을 많이 살 적에 가격도 내고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자가 와갖고 아니야 그러면 끝이야. 다시 시작해야 돼. 그 정도로 세고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되고 여자들 소속으로 돼요. 남자가 나가야 돼요. 모든 권리는 여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조가 좀 특이하기도 하고 무능하거나 아니면 여기는 술 마약이 좀 많이 성하는데 그러면 이제 바꾸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2번, 3번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아빠가 다 달라. 엄마는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지금 아이들 간에 결속이 있는데 소속감이 좀 적어요. 불행한 거죠. 그 가정이 우리가 지금 가정을 그래서 세우는 일도 사실은 좀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40년을 살았는데 그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 결혼해 갖고서는 지금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40년 동안 어떻게 한 사람만 하고 살 수가 있냐고 그래요. 근데 난 우리가 기가 막힌 건지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분들의 관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늦게 이제 결혼을 하면 지참금이라는 걸 남자가 여자한테 줘야 돼요. 그래 젊은 사람한테 결혼하면은 지참금을 많이 줘야 되고 자기보다도 나이가 좀 연상이거나 많은 사람한테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을 적게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이에도 구애 안 받고 거기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도 그냥 전혀 이 외국인이 돈만 잘 벌어온 사람이라면 그냥 나이가 좀 차이가 나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결혼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 한국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그 TV에 나오는 것도 보면 이유가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거. 근데 그거를 모르고 중간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상황이나 문화나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우리 관점에서 보고 그들을 정죄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들 그 의식의 자립이라는 것이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건강하고 올바른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고의 정립을 위해서 현재 가정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환경, 교육을 우리 센터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자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지원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안 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 내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가. 어떡하지? 공동체 자립인데 이게 이제 저 산골 마을에서도 저희는 미셔너리 쪽도 이제 너무 겨울 되면 추워해요. 얼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반소매 같은 건 하지 말고 긴 거를 지금 보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가지고 오는데 이거를 그냥은 저희는 잘 안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캄보디아에서 그렇고 받으면은 받기는 해요. 근데 자존심이 되게 강하고 우리가 거기 지역민으로서 살으려면 주민으로서 살으려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분들의 자존심을 자긍심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이분들은 대표들이에요. 앞선에도 1, 2, 3, 4 라이반이에요. 한번 라이반하면 3년 동안을 하는데 선거지에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학교장하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분들이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분여위에서 바자회를 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싸게 그 사람들한테 그냥 거저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0원 아니면 뭐 1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몇 집은 샘플로 해서 그것까지도 살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전해주고 우리가 전해주는 게 아니라 분여회에서 전해줍니다. 요즘은 밖에서 분여회보다 저희가 이제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를 생겼으니까 교회한테 주고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나눠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갖고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마을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을 사주는데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분여회에서 사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팀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팀들이 오면 그냥 너네들 먹고 놀고 하지 말고 한 300불에서 500불만 써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 주거 개선을 해줘요. 여름하고 주로 겨울 때 오니까 이 팀들한테 마을에다가 이제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가난한 사람부터 우리가 뽑아서 이분들한테 오는 팀들하고 이 주인하고 이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 기술자들도 있으니까 보내서 창문도 없어요. 겨울에는 되게 추운데 그 대나무 얼기석으로 엮은 걸로 이렇게 창문을 하니까 이분들한테 좋은 창이 아니라 우리처럼 하이샤스가 아니라 나무로 된 목재창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우니까 이거를 바꿔주기도 하고 주거 개선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앞에 우리 귀로 뭐라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부뚜막 같은 것들도 조금 개선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서 이제 집에 한 두 집씩을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바꿔주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해주는 걸로 원래는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라이반이 찾아와가지고 이 마을의 구청에서도 그렇고 자기들도 그렇고 이 자식 둘하고 엄마가 있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너무 아프고 안 좋으니까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남아 있는 애들하고 살라니까 집도 맘 편만치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주의니까 좀 도와주자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뭐 조금씩 걷어서 해주는데 화장실하고 창고 주택은 그들이 하는데 화장실하고 창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 대신 돈은 못 준다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돈 줘서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지어주겠다. 그 대신 제대로 지어주겠다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창고를 예쁘게 잘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한 3일간 직원들이 가고 자재 다 사주고 해서 사서 이제 그게 처음 시발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했냐면 그 공립 초등학교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게 교실이 없어요. 하나가 유치원이 있고 교실이 어 5학년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겸해서 취학 그러니까 취학 전 반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3학년, 4학년이 한 반에 들어가 있어서 칠판이 오른쪽 왼쪽에 있어. 앞뒤로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오른쪽에 가서 한번 칠판을 쭉 써주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거를 받아 적는 동안 교과서가 없으니까 받아 적는 시간에 반대편에 가서 또 그걸 써요. 그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업도 아니고 이제 어려워서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저기 오른 세면 이 빨간 것이 화장실이고요. 제 첫쪽에 있는 것이 이쪽 화장실 뒤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군청색 같은 거 저게 무슨 색깔이? 보라색도 아니고 저거가 유치원이에요. 저거를 하나를 지어줬어요. 유치원을 지어주고요. 저 뒤에 있는 게 어린이집 후원을 해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들도 퀼트라고 하는 거 있죠. 한국에서 퀼트를 자기네들끼리 짜가지고 퀼트 짜고 해가지고요. 이걸 팔아가지고 해주는 돈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단체에서도 좀 돕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었고 물이 없으니까 저 물통에서 물을 받아가고요.
이 플라스틱 파이프에다가 구멍을 뚫어갖고 수도꼭지를 달아고 거기서 물이 나오면 그놈 갖고 손을 닦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냥 푸세식이죠. 앞에다가 물, 동남아 같은 데 가보셨으면 알 거예요. 물을 받아놓고 있다가 그 물을 바가지로 퍼서 이렇게 변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그것도 120명, 선생님까지 치면 125명 정도, 130, 125명 그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2칸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니까 선생님들도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가 그것만은 제대로 지어주겠다. 학교한테는 이거까지만 하고 우리는 더는 못한다. 다른 데서 지원을 받으라 그래서 깨끗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청소도구나 이런 것들을 세트로 2번씩을 다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당신들 스스로 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어렵습니다 하고 딱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하는 거는, 이거는 저희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만, 그냥 그건 현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실제 적용하시는 분들은. 장학금을 집어내는데 그냥 하려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미래 세대를 단순하게 교육하거나 뭘 지원해줘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6년 됐잖아요. 만 6년이 됐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뭐를 했냐면, 아이들한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 돈이 들어가냐면, 중학교까지가 한 10km를 나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려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못 가냐면 차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트럭 같은 거를 개조해서 아이들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등하교를 시키는 차가 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 학자금은 무지 쌉니다. 우리 기로 따지면 한 2만 원, 2만 5천 원이에요. 1년에. 굉장히 싸죠. 근데 문제는 체육복, 교복 다 2개씩 있어야 되고, 운동화가 있어야 되고, 가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다 뭐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역량도 없어서 한 사람씩만 우리가 선출하겠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가정이 너무 어려서 못하는 사람들을 한 아이들만 우리가 좀 하겠다. 사진은 안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격에 관계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6명을 저희가 해서 하고, 이 애들한테는 우리가 이 특별한 교육을 시킵니다. 얘들을 위주로 컴퓨터, 한국어 키우고 있습니다. 대학까지는 저희가 보내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반절은 6명 중에서 3명은 우리 센터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명은 우리하고 연관된 소속돼 있는 분들이 하나를 맡아요. 그러면은 한 학생을 끝내는데 그 전까지는 350불 들었어요. 1년을. 그러니까 우리 기로 따지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아이가 한 학년 동안 도시락까지 다 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사실은 대학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속 가능하려면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에서 10명 하고 나면 나중에 10명을 계속 가면 그 다음에는 딱 끊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면 그 비용을 끝없이 지원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에 미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단계별로 조금씩, 한 명이라도 조금씩 하면 됩니다. 거점 기술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가 개발 보급을 이제 실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하나씩.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들은 굳이 여기다가 소개를 안 하도록 할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가 기본 만드는 거, 연구 개발, R&D 뭐 이런 것까지 다 끝나고 지금은 이제 보급 확산 쪽이니까 보급 확산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이나 우리 주변이 아니라 전체 라오스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훈련시키면서 한 2년 동안 직업 훈련을 시켜서 자립하는, 미용실을 자립한다 그러면 미용실을 오픈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우리가 책임지고 같이 하는 선생님들, 강의하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점을 만드는 일까지도 지금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돼갑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서 있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났는데 3년째 되는데 이제 학생들을 진짜 가난한 학생들인데 하나인데 이게 이 시기를 놓쳤어. 한 달 반 정도가 늦어서 얘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했더니 거기는 또 한 달 반이 늦었어도 라이반이나 또 우리가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면 도장을 받고 라이반이 추천서를 써주면 다시 그때 늦었지만 그때 들어가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이분들이 우리를 한 2년 반 정도 지켜보고 난 뒤에 쪽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이만하게. 근데 보니까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이게 언어가 뭐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영어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못 알아듣겠어서 그 아주 언어를 잘하는 분하고 연결을 해서 지인한테 통화를 했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네들이 여기 와서 2년 반 동안 하는 거를 진짜 지켜봤다. 근데 당신들은 진짜 이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사업한다고 왔다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한테 피해 입히기도 했고 지속 가능하지 않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는데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당신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한테 유익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을의 원로들이 거기는 이제 공산당 뭐 간부들 뭐 마을의 주체들 교장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원로 회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회의를 했는데 당신들을 우리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주기로 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센터를 위해를 가려고 한다든지 무슨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뭘 한다 그러면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마을 자체에 의해서 당신들을 보호할 겁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방송을 해서 당신들한테 유익하도록 미리 다 전달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다 듣고 나는데 여기가 가슴이 진짜나 먹먹했어요. 우리가 살아 시작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센터가 건물이 우리가 숙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비엔티엔에서 1시간 반씩 왕복으로 3시간을 매일 다녔어요. 토요일 날까지 월요일부터.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괜찮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가고 하는 기간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갈 때쯤 되면 동네 뭐 우리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이게 수명이 길지가 않으니까. 근데 전부 다 인사하고 손 흔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우리가 마을에 뭐라 할까요? 이 저기가 됐더라고요. 꽤 이렇게 막 그런 됐어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하면 라오스 생각만 하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가고 싶어요. 이런 여건이 좀 지금 락다운돼서 2달 동안을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얻어지는 솔직히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면서 우리가 얻어진 결론이 뭐냐면요. 적정 기술, 수익 사업, 공동체 지원, 교육, 자립 이게 뭘로 이어지냐면요. 결과적으로는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이 빠져 있어요. 일 자체가 주관이 되고 적정 기술이 주관이 되고 사업이 주익이 돼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이 앞에 것들이 다 무익해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적정 기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사람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술적인 것으로만 접근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다 되돌아봐야 돼요. 이런 일들 하시는 많은 단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한국에 있는 단체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사람이 사람한테로 귀결된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적정 기술 제품이 진짜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건 더 이상 좋은 제품이 될 수 없어요.
적정 기술이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이든 결국은 그 대상이 되는 사용자가 중심이 되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분명 우리 센터도 가야 길이 멀어요.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이라는 꿈을 실현해야 되고 공동체에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직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다만 전에 몰랐던 중요한 것을 이제는 좀 압니다. 뭐냐면요.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이든 먼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중심은 다 중심을 그 문제 그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삶을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여볼 수 있게 됐어요. 그들과 교류를 하고 마음을 통하면서 가까워지고 나서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건지의 진정한 원인과 그리고 내막을 알게 되는 것이 사실 되돌아보면 한둘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모두 그래야 돼요. 일정 거리를 둔 채 멀찍이 떨어져서 팔짱 끼고 겉으로 보이는 문제점 찾기에 급급하는 솔직히 아마추어 같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며 진짜 근원이 되는 문제의 본질을 찾는 아주 기초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첫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이제 첫 발 떼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택한 방법 즉 적정 기술을 통한 공동체의 자립이란 목표를 향해 앞으로도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강의 좀 길었지요. 1시간 반 했네. 예. 몇 가지만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